얘기죠. 차제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연설인 여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고,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은 포천에서 발생했던 몇몇 미제 사건들이 있어요. 대충 그 관련된 부분의 나이대를 맞춰보면은 혹시라도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범인의 30세라고 하면 보통 청소년기에 범행을 했을 수 있으면 한 3, 4년 전부터 10년, 한 7, 8, 그때까지의 포천 인근에서 발견된, 아니면 실종된, 혹은 사체라든가, 발견된 미제 사건의 사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건들을 지금은 쭉 경기 북부청 프로파일러들이 쭉 스캔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쭉 스캔을 해보려고 하는데,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대구경찰청의 대구 달서, 성서경찰서인데, 모 파출소의 주차장에서, 나이는 36살 경사라고 하는데, 머리에 권총을 맞았는데, 아침, 출근 8시 45분에 38을 구경, 권총을 수령했는데, 15분 후에, 이제 순지체 발견됐다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조민기라는 미투 운동 가해자에서 이제 자살로 발견됐다고 하는 사람인데, 유서가 많죠. 일종의 명예자살, 억울하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유서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서라는 것은, 유서를 쓸 정도의 정신이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GSR, 오른손, 손등, 왼손, 격발한 손에 잔류 화약 검사를 하고, 자기가 쐈는지를 하고, 또는 강제로 그것이 담겨지지 않은 외력에 의한 부분을 확인한다고 하면 자살로 판명이 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명확히 해야 돼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총으로 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살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은 자살의 동기를 명확히 심리부검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 소방관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자살하는 소방관, 자살하는 경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케이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리부검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자기가 어떤 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느 정신과 의사라든가 심리상담도 찾아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또 뒷소문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못 가는 거. 그러다가 병을 키워서 자살에 이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경찰 심리학자, 심리 전문가, 소방 심리 전문가를 경찰서 단위로 한두 명은 꼭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을 즉시 현장에서 빼내서 조용하게 심리 상담을 하고 뒤처리를, 아니면 더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업무 패턴이 돼야 되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는, 참 답답하죠. 어쨌든 제가 어디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죽은 경찰관 경사인데 36살인데 지금 2010년 6월 배명됐다고 하니까 순경으로, 그러면 지금 몇 년? 9년째죠. 9년째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년, 5년, 10년이 제일 위험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2년째는 뭔지 몰라갖고 2년 안쪽이죠. 뭔지 몰라갖고 마치 정신 많이 없다가 순경되고 그러면 정신없어요. 지금 요즘 TVN에서 라이브라고 하는 정유미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장르 드라마, 경찰관 세상화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도 뭐 아주 정신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어리버리 하잖아요. 근데 조금 뭔가를 알 것 같아서 이제 하다 보면 그때 가장 위험해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어리버리 막 하다가 좀 뭔가 알 것 같을 때가 제일 위험하죠. 그죠? 그때가 이제 2년 좀 안쪽에 2년, 1년, 요즘은 1년 반에서 2년 그 사이. 그 다음에 5년째쯤이면 이제 한 계급 성장해서 보통 그때쯤 되면은 5년쯤 되면 순경 지나서 경장에서 조금 뭔가를 할 때 되면 약간 좀 느슨해져요. 그때 이제 또 위험하고, 그러다가 경사 10년 좀 안쪽 들어가면 경사쯤 달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 들 때 많고, 뭐 이제 결혼할 건 그 전에 했죠. 근데 그때쯤 되면 아이들 크고 그러면 이제 애들 돈 들 때 많고, 또 자기가 이제 여기서 못을 박을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분야를 갈 것인가, 이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때 아마 지금 이분은 제가 얘기했던 세 번째 부분 같아요. 자녀가 없고 결혼을 했지만,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심리부검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죠. 혹시 이 사건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내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한 후에 약물로 주입해 살해한 의사 남편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작년 3월 11일 충남 당진에 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형외과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인데 개업의죠.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개업하게 된 건 재혼한 아내의 도움이죠. 근데 그 재혼한 아내를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다음에 약물로 주입했으니까 이건 사실 극악한 경우죠. 아니, 그럴 바에는 이혼을 하든가 왜 사람을 죽여? 어쨌든 이제 아내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건 그 아내를 돈으로밖에 안 본 거잖아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형태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고의적으로 나쁜 건 뭐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2016년 11월에 실제로 범행은 2017년도 작년에 3월에 실행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이전에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깨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갖고 미수에 그쳤어요. 근데 그때는 좀 그 가족들이 찜찜했겠죠? 근데 설마 그러랴 해갖고 뭐 했는데, 두 번째 으로는 이제 죽었는데, 그거를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바로 장례를 치렀고, 또 보험금도 수령했고 부동산도 처분해갖고, 이건 악질이죠, 악질.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계획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애초에 돈 많은 아내를 해서 결혼을 해갖고, 자기가 의사니까 해서, 그리고 그래서 죽일 생각을,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하여튼 별 악질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헤럴드 경제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성교육에 대한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때도 성교육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뭐 생물학 교과서 정도, 뭐 이 정도, 뭐 임신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사실 뭐 별 쓸모도 없는 대충, 이게 뭐 그냥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식.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왜곡된 형태의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많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죠. 그게 저희 같은 40, 50대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젊은 세대도 그런 거를 못 받으니까 더 안 좋은 부분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일정 정도 이제 그래도 좀 나아지는 건 나아지는 건데, 그래도 참 어려운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학교에서 성교육이 시간 때우식으로. 왜냐하면 성교육 의무 시간은 1년에 15에서 17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냥 생물 수업 시간, 뭐 생식기, 그리고 뭐 여성운동 이런 식의,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중고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배우는데 사회성 교육, 즉 사람과 사귀는 교육, 그리고 사람과 헤어지는 교육, 그리고 사람과 사귀고 헤어지는 부분에서의 성이 다른 사람과 사귀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이 성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섹스를 어떻게 하고 뭐 섹스에 의해서 임신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어떻게 사귀고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진정한 성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강의 앞에 나가서 누가 성교육 강사가 떠드는 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냐면 직접 실제의 예를 들어서 스스로 몸으로 겪으면서 이런 거죠. 롤 플레잉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을 시켜보고 그 말이 어디가 틀렸는지 해서 말을 습관화시키는,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진정한 성교육이고,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인 거예요. 아이들은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짧은 시간만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기 싫은 거죠.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필요하고 뭘 피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일선학교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른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의 폭력 수준을 낮추고 성의식, 성폭력에 대한 예방은 그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국회의원이 요즘 계속 국방위에서 좀 한 건씩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국방위 소속이지만 지금 어디 소속? 사법개혁특위? 해법개혁 특별위 소속이에요. 이분이 요즘 계속 터뜨리시는 건 2012년 댓글 공작에 국정원 댓글 공작은 이미 알려진 거고, 요새 이제 기무사는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고, 문제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전 주요 부서가 총동원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수사국, 아니 보안국의 특정 부서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경찰청 보안국사나 보안사이버 수사대에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는 나왔는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수사나 공보 같은 비보안 분과도 다수 동원된 정황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경찰 전체가 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찰에서는 경찰 진상조사팀을 꾸려갖고 여러 가지 내부 진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레드펜 작전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막 하는데, 계속 경찰청에서는 그런 거죠. 해명을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경찰 관련된 잘못된 내용이 글이 올라오면은 해명의 취지로 쓴다고 댓글을 한 작업을 한 적은 있다. 그런데 조작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부 시인을 했지만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이제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것을 보면은 실제로는 댓글 공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댓글을 달다 보면은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는 거잖아요. 그럼 달다 보면 당연히 여론이, 그러니까 한 명이 달면은 그냥 3명이라고 하지만 100명, 1000명이 달면은 여론이 바뀌니까 그건 댓글 공작이죠. 그리고 본인이 경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달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댓글 공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향결의
허지연 기자, 정환봉, 하오영 기자, 이런 이제 쟁쟁한 기자들이 특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 팟캐스트의 과거, 작년, 그 작년의 거를 유심히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건 제가 한 얘기예요. 뭘 했냐면, 아니, 경찰에서 이런 부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힌트를 많이 줬어요. 왜냐면 전 경찰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국 차원에서만 하면 이건 말도 안 돼요. 경찰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경찰 시스템을, 내부 시스템을 잘 알고 그 핵심 누구누구 이런 것만 알게 되면 이거는 경찰과 기무사가, 아니 국정원가 그 기무사가 했는데 경찰이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보경찰, 보안경찰들 다 있고 그 시스템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은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이철희 의원이 그 문서를 이렇게 확보해서 지금 했다고 하는데, 문서로 드러난 것일 뿐이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이게 사실은 가능한 일이냐, 이게 숨기려고 숨겨지냐는데 숨길 수 있어요. 경찰들은 충분히 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들으니 어쨌든 심각한 문제죠. 경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이, 10만이 넘는 조직이 이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됐다. 정권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됐다.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한심한 나라죠. 한심한 나라. 말도 안 되는 나라고. 자, 어쨌든 요새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TVN에서 하는 라이브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조금 이제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노희경 작가라고 해서 그들이 사는 세상, 노희경 작가는 유명한 드라마 작가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요즘 거기가 뭐냐면 이제 취업이 어려운 젊은 20대들이 경찰이 되기 위해서 그 시험 고군분투하고 또 경찰에 붙은 다음에 중앙경찰학교에서 막 어렵게 이렇게 훈련받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참 격세지감이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조금 너무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노희경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1년 넘게 합숙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준비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실제로는 이 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에 거기서 장소를 빌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 비슷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 내부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죠. 그만큼 경찰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 많고, 또 주폭이라든가 아니면 기구대 같은 데서 술 주정하고 토해는 놈에서 경찰이 어려운 점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지금의 경찰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식으로 드라마가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물론 노희경 작가가 TVN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실제 경찰이 원하는,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경찰들 이제 경찰학교 학생 초임들이 최순실 사태 때 이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끌어내고 이런 부분들, 계속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이런 얘기들, 감성적인 얘기를 하지만, 왜 그래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반적인
그런 시위 현장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폭력성이 떨어지는, 통이 거의 없는 시위 현장이나 또는 이 파업 현장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경찰이 투입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권위주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같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경비 경찰을 잘못 쓰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얘기들이 없으면은 그 얘기는 사실 하게 되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지구대에서 막 사람들 막 토해고 막 멱살 잡히고 뭐 경찰들 막 해서 그게 매일 밤 전쟁을 치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래 왔느냐, 예전부터.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방법이 없네.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경비에 동원되는 경찰들을 다 이쪽 흔히 말하는 이 민생 현장에 투입되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얘기들은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경찰의 어려움만을 얘기해 버리니까 그럼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경찰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경찰의 실수를 덮어달라. 근데 그 실수는 사실은 고의적인 부분이라든가 안 해도 될 실수들이 많거든요. 안 해도 실수가 아니라 과실이죠. 그걸 덮는 라이벌하는 경찰 드라마가 오히려 경찰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경찰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지금의 경찰을 옹호하는, 좀 변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핀트가 안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라이브를 보면서 좀 불편했어요. 그게 참 그런 드라마의 한계죠. 어쨌든 좀 그냥 제 소외고요. 근데 어쨌든 브리핑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건이 생기면서 제가 좀 가능하면